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요즘 미디어에서 인기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선을 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재치를 발산하거나 할 말을 하는 그런 유형이죠.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물론이고 잘 보면 조직이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진짜 매력이 어디 있는지 한번 잘 들여다보면요, 방점은 선을 넘지 않는 것에 찍혀 있지요. 권위주의 때문에 눌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는 품위가 그 매력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며칠 이와는 반대로 과하게 선을 넘은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상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군인, 유권자에게 욕설을 한 국회의원, 그리고 저급한 음모론을 공론화하려는 낙선자.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 사회의 의식 수준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은 건 알고 계시죠? 최소한의 품이 잃는다면 요즘 말로 손절 대상입니다. 선한 사람은 못 되더라도 선은 지킬 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아이들 땅 따먹기 놀이 아시죠? 금 밟으면 탈락이잖아요. 4월 22일 수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도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도 뉴스 브런치가 고른 주요 뉴스, 또 정제된 논평 뉴스픽에서 전해드리고요. 조윤주 외신캐스터가 또 빠르고 정확하게 국제 뉴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에는 우리나라 정치 문화를, 특히 21대 총선을 영화를 통해서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1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생방송 놓치셨더라도 유튜브 팟캐스트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꾸며가고 있습니다. 문자 KBS 콩 유튜브 라이브 항상 열고 있고요. 지금 벌써 유튜브 열자마자 전봉일님께서 안녕하세요. 미녀 삼총사 만세. 저는 그 글보다 하트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뿅뿅뿅 올려주셔서 시작부터 기분이 아주 좋네요. 예, 산속전원생활님, 가을이님, 이병구님, 아카시즈님, 이주경님, 슈터리엄님, 네, 출석 체크하신다고 다 유튜브로 올려주셨고요. 이병현님, 최희철님, 그리고 방산월님, 신정수님, 최성훈님, 임정화님, 이지영님, 박진호님, 2746님, 예, 이지형님 해드렸죠? 김재현님, 6251번님 이렇게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뉴스픽 두 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덕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프닝 때 선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좀 울컥해가지고. 선을 넘은 일이 있으신가요? 네, 초등학교 때 이제 책상 같이 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옆에 같이 쓰던 동창 남자친구애가 맨날 선을 넘어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선 넘을 때마다 지우개 넘어오면 손 떼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좀 팼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이제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아이고.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동창들이 많이 마음 아파해서 그때 좀 떼찌 안 하고 따뜻하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반성을 하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슴 아픈 사연이 있으셨군요. 전혜연 시사평론가는 웃고 계시던데. 오늘 오프닝에 네. 정제된 논평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네. 이거 우리 작가님이 우리한테 주는 비밀 사인인데 무슨 사인이죠? 저희가 사실은 참 어려운 이웃들 얘기, 사회 안타까운 현상을 이렇게 가끔 심층적으로 좀 들여다보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감정이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성폭력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이라던가 또 치매 걸린 어머니의 사연, 또 이제 송문희 박사님하고 저 이제 장애인 사연 얘기할 맞아요. 때 박사님하고 저하고 둘 다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었기 때문인지 두 분이 이상하게 좀 울컥울컥 잘하시잖아요. 그런 아이템만 나오면 눈물이 서로 맺혀서 얼굴을 잘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오늘 아이템에도 그런 아이템이 있는데 이 작가님 우리한테 오늘은 울지 마세요라는 사인을 주신 게 아닐까 생각해서 살짝 웃었습니다. 네. 자,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자, 근데 어제 정말
어제 하루 정말 북한 김정은 위원장 건강이 어떻게 된 건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 건강 이상설이 지금 포털 사이트 언론을 뒤덮었고 일단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건강 이상설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아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전혜원 평론가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일단 북한 지도자들의 건강에 왜 이렇게 전 세계가 관심이 많을까? 그러니까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특수한 지도 체제를 가지고 있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이어지는 체제인데 어떻게 보면은 핏줄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백두혈통 네. 지도 체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투표를 통해서 누구를 선출하다던가 뭐 권한대행을 한다던가 이런 걸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강력한 힘을 가진 1인 지도자의 건강 이상설이 나온다는 것은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 김정은 위원장 관련해서 나오는 건강 이상설은 뭐 정부나 이런 데 방향을 보면 뭐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이한 동향은 아직까지 안 나온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워낙 특수한 체제다 보니까 이 지도자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건강 이상설이 많이 제기됩니다. 2014년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그 건강 위험설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랬죠. 40일 만에 이제 지팡이를 짚고 공식 석상에 나왔죠. 네,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래서 국정원 어떤 보고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발목에 있던 어떤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CNN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을 받았고 중태에 빠진 상황이다 이렇게 예. 보고하면서 또 뭐 전 세계 외신들도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렇죠. 이런 보도가 나오는 배경에도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공식 석상에서의 활동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4월 15일은 태양절이라고 해서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날입니다. 그렇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데 네. 이때 보통 지도자들이 금수산 기념궁을 참배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행사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이제 참배할 것으로 생각이 네. 됐는데 나타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건강에 좀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예, 보도가 거군요. 나왔었고 또 국내에서도 일부 매체라든가 전문가들이 그런 분석을 하면서 좀 이런 쪽의 보도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북한 관련 정보는 북한에서 직접 입장 표명을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나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심지어 오늘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관련한 질문을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잘 있기를 바란다 정도로만 대답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그렇군요. 있어요. 그래서 뭐 확실한 어떤 상황은 북한에서 어떤 공식적인 매체라든가 김정은 위원장의 공석의 모습을 드러냈을 경우에 그것이 가장 확실한 사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또 판단됩니다. 자, 이번에 뭐 신변 이상설 보도와 또 북한의 이런 급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럼 또 어떤 대비를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는 그런 논의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그러니까 보도를 보시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독특한 그 3대 세습 수령 1인의 영도 체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재자 한 명이 없어지면은 그다음 후계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김정일 그 위원장도 2008년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네. 때 일주일 동안 아무도 눈치를 못 챘습니다.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믿을 만한 소식통이라고 얘기하는 데 의해서는 그 왜 시술과 수술은 다르지 않습니까? 혈관계 스텐트 시술을 한 것 같다라는 거는 좀 믿을 만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위중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됩니다.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 2주년 기념이 예. 있을 텐데 그때까지 최고 영도자가 안녕하다는 걸 아마 보여준다면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2008년도 김정일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평양에서 권력 투쟁이 굉장히 엄청나게 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대남 도발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2차 핵실험이 있었고 또 천안함 연평도 표격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김정은이 이제 권력 다툼에서 승계를 이어받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니라 하더라도 언젠가 김정은이 지금 30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질병들 심혈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차후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올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북한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인가
중국이 과연 진주할 것인가? 왜냐하면 영변 핵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이 명분을 가지는 거죠. 영변 핵시설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 북한의 탈북 난민들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가 위험해진다. 이러면서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때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하고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어떤 걸 공조를 해야 되는 이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저는 정부에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사실 이 건강인상설 나오고 나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여러 가지 뭐 정부 고위 관계자 발언을 보면 동향 분석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소식을 전해드리면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고 하니까요. 국회 차원에서도 조금 더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정보가 빨리 유통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네. 북한 상황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중요하죠. 것이죠. 그런데 한 언론에서 김정은 인포데믹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건 뭐냐. 네. 정보의 접근성이 낮고 또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됐을 경우에 가져오는 혼란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워낙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주식시장이 완전히 출렁였는데 네. 코스피가 전날보다 2.99% 내려가면서 주식시장에 충격이 왔어요. 예. 그래서 너무 뭐 정보가 은폐돼서 국민들이 모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것에서 이런 혼란이 일어날 경우 어떤 경제 부문이라든가 특히 주식시장에도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러면은 좀 면밀히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김여정 지금 제1부부장인 김여정이 4대째 세습을 할 것인가라고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요. 아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유교 권위주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성인 김여정 부부장이 단독으로 세습하기는 힘들 것이고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거예요. 그러면 군부 쿠데타가 할 것이냐 하면 지금 뭐 최룡해라든가 이런 실세들이 사실은 북한의 개국 공신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왕조 국가인데 그 밑에 있는 그 대신들과 옛날 같으면 대신들도 그 세습을 해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똑같아요. 지금의 수령하고 그렇기 때문에 급변 사태가 쉽게 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측을 전문가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사님하고 좀 의견이 다른데요.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 들어서서 그 기존에 있던 개국공신이라고 불렸던 군부들과의 관계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기존의 본인의 어떤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걸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는다라는 평가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군부에서 왜냐하면 이제 군부가 주도권을 가졌던 세력이기 때문에 뭐 반대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북한의 변화는 일단 정확한 정보가 나온 이후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덧붙이면 그래서 바로 이번에 그 태구민 그러니까 태용호 전 공사가 태구민으로 개명을 했죠. 이번에 탈북한 인사가 북한 엘리트죠. 고위 엘리트가 한국 정부에서 국회의원까지 하더라는 거는 북한에 있는 엘리트들에게는 굉장한 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위험하지 않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군부가 2중 3중의 감시망 때문에 당장의 어떤 뭐 쿠데타나 이런 건 어렵지만 김정은이 초기부터 통치할 때 공포 정치를 하면서 많은 이반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정부가 잘 공략한다면은 북한 엘리트들에게도 많은 신호를 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련 소식은 저희가 또 후속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지난주에 지급이 된 아이 돌봄 포인트 이것의 사용처가 좀 한정이 돼 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좀 제대로 못 살리는 거 아니냐는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아이 돌봄 포인트라는 것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예.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게 좀 도움도 주고 경제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제 지급이 된 거죠. 평시에 지급이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예. 아동 수당을 받는 가구에 1인당 40만 원씩 일단 지급이 됐어요. 네. 그럼 뭐 받는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했고 제 주변에 뭐 이거 받았다고 지금 쓸 데가 많으시겠죠? 그렇죠. 예. 아이가 정말 효도했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학부모들이라던가 그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 입장에서 사용처가 좀 제한이 되다 보니 좀 불편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요즘 모든 것을 다
앱으로 하잖아요. 예. 모바일로. 예. 더군다나 뭐 어린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은 바깥에 나가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돌봄을 좀 해줄 수 있는 도우미 성격의 그런 연결해주는 업체를 앱을 통해서 이용을 해야 되고 예.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 결제를 하는 경우가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돌봄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전자 상거래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옛날 같으면야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하겠는데 지금 예를 코로나 들어 상황이고. 그렇죠. 코로나 상황이니까 나가기도 어렵고 사용처가 좀 제한되다 보니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돌봄 서비스가 왜 중요하냐. 네.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하든 계약이 계속 연장되든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이잖아요. 그럼요. 그렇다 보니 부모님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를 더 많이 하게 될 텐데 이건 좀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요즘은 뭐 분유나 기저귀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에서 많이 사는데 그렇죠. 이 분유 기저귀 같은 것이 중복 지원 문제 때문에 또 안 되는 곳이 많다 보니 정작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좀 막혀 있는 건 아니냐 개선해 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필요한 곳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분이 좀 아이디어를 내주시죠. 지난 일주일간 예. 그 아이 돌봄 포인트 카드를 사용한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조사 결과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이런 데를 많이 썼다 그래요. 한 30% 이상이. 그 말은 위축된 소상공인이나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그거는 이야기라서. 좋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또 사람들은 미장원에 왜 앉아 있느냐 이걸 카드를 가지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또 생각해 보면 아이 돌보다가 미장원에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머리 또 안 자를 수는 없죠. 예. 위생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니 뭐 예. 미자원에 가는 엄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아이 돌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특히 것으로 보이고요. 온라인으로 사용하는 부분. 그렇죠. 이제 네. 젊은 엄마들이잖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면.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아이를 데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멀리 가거나 분유 같은 경우에 당장 필요한 건데 사러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강조한 그 단어 중에 현장에 가보라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 돌봄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좋은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이런 대상이 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좀 의견을 미리 들었다면 혼선을 조금 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사후에 고치는 것보다 사전에 어떤 방식을 세우거나 아니면 대국민 소통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왜 좀 어렵다라고 설명을 해줬다면 학부모들이 불만보다는 조금 인내심을 발휘하거나 그렇죠. 다른 방법을 미리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돌봄 포인트도 물론 뭐 감사한 일입니다만 대체 긴급 재난 지원금은 언제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70%를 주니 100%를 주니 그러면서 계속 당정청 여야 간에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뭐 숨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인공호흡기 되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힘든 분들이 저도 이번에 지방에 좀 갔다 와봤는데 의외로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줄 거면 좀 빨리 주라 즉시 집행을 해라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를 여야 간의 합의나 이런 거에만 맡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조금 좀 강한 메시지를 내시면 어떻겠는가. 사실은 좀 부담감은 있겠죠.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뭐 돈 퍼주기 퍼플리즘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돈을 좀 써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성은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사실은 예.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 계속 신속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했었고요. 지금 정치권에서 일부 정당이 선거 때 한 공약을 지금 뒤집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정당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국민에게 약속한 바는 지켜야 되는 거고 왜 말을 바꾸는지 바꿔야 된다면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김지영님께서는 그 오프라인 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지금 해주셨거든요. 지역 상권 활성화. 이 부분에서 오프라인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네. 여러 가지 측면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어쨌든 직접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그러면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도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긴급재난지원금 얘기를 해주셔서 좀 연결해서 좀 지적을 해볼 사항이 나왔네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을 해야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배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금 삭감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방역 일선에 있는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연가 보상비를 지금 삭감했다. 이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 내용은 송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인지. 예, 그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뭐 정치하냐 이런 비판까지 받아가면서도 70% 이상은 주기 힘들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지금 당장도 물론 힘들지만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살림을 담당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쉽게 시작하는 게 뭐냐면 공무원들의 인건비 같은 거는 쉽게 좀 깎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때 공무원 연가 보상비를 삭감하겠다고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질병관리본부가 지금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와 지방국립병원의 공직자의 연가 보상비까지 삭감을 하겠다. 질본 같은 경우에 한 7억 정도가 삭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거 사기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 반면에 청와대나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 한 32개 정도의 부서는 아직 얘기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가 되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추경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데 국회 심사와 통과를 해야 되는데 다른 재정 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정도의 중앙부처만 먼저 했다. 그 대신에 지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의 네. 중앙행정기관도 추후에 연가보상비 지급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비용부터 이제 삭감을 한다는 것이 왠지 좀 사기를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되기는 하는데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비판할 때 쓰는 용어가 이제 복지부동이죠. 네. 제가 왜 그럴까 하는데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점은 고생하고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는 보상이 잘 안 되고 잘못한 거는 감사해서 한번 지적되면 승진 때 두고두고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이 몸을 사리고 위험 부담이 있는 도전적인 일은 안 하려고 하는 문화가 형성된다. 뭐 이런 걸 현장에서 목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도 기재부가 이렇게 안을 낸 것은 참 뭐 고육지책으로 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일부 이제 관계자들 방역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그렇죠. 거의 뭐 쓰러질 지경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집에도 못 가고 뭐 의자에 기대서 자고 이런 모습 나오고 정은경 지금 본부장 보면 머리에 흰머리가 지금 머리 중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보상책을 오히려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이 좀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이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민 여론이라든가 내부 간담회를 통해서 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요 기업들은 사실은 이 연차를 좀 많이 사용하기를 권해요. 비용을 절감하기 비용 위해서. 절감도 있고 예. 또 근로자들의 휴식을 네, 권하는 위해서도 측면도 있고. 있어서 네. 연차를 사용하라고 촉진 통보를 한 다음에 안 쓰면은 연차비를 안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질본은 사실 지금 뭐 휴일이나 야간까지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가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연차 보상금은 쓰지 않으면 어차피 연가를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돈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앞으로 당분간 휴식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적어도 이렇게 고생하는 질본이나 뭐 방역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공무원들도 좀 성과급 개념처럼 힘들게 보상을. 일을 했으면 특별수당 같은 거 좀 주고 한가한 부서는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좀 탄력성 있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이재범님께서도 지금 일반 기업들은 연차 수당이 없어진 지가 좀 됐기 때문에 공공기관들도 여기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해주셨고요. 조혜숙님께서는 국회의원들 뭐 하세요? 자진해서 월급 좀 삭감하세요. 아니 뭐 삭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받는 월급 아니. 기부하겠다는 얘기 없더라고요. 예. 아직까지. 네.
항상 이게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국회의원분들 얘기가 꼭 안 나오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국민들이 서로가 같이 좀 같이 절약하고 아끼고 돈을 긴급 필요한 곳에 재난지원금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그리고 전혜연 평론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